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 문제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일본은 쓰나미로 인하여 핵 발전소가 무너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좁은 땅덩이에 23개의 핵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인은 거의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증산 상지님께서는 천지의 변산처럼 커다란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구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시며 불을 묻는 화둔 공사를 보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시간 김익준 교수님이 이러한 핵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큰 경종을 울려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해 주실 김익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지난 시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원자력 발전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는 사건이 터진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까? 엄청날 겁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보여주다시피 우리나라는 땅이 더 좁기 때문에 아마 남한 전체가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조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는 그 핵발전소를 어떻게 없애야 되냐, 그러니까 왜 탈핵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탈핵이 가능하냐, 핵발전소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런 걸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방사능에 의한 건강 영향이 어떤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있는 경주 방패장 좀 안전한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들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공론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방사능이란 거는 우리 몸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포를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모든 병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 모든 병들이 골고루 나오질 않고 어떤 병들은 많이 나오고 그럼 다른 병들은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병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질병인데요. 첫 번째는 암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 질환입니다. 선천성 기형 같은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 외에도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 질환, 그리고 백내장,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빡 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게 벨라루스 쪽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 상공위에 방사능이 제일 높을 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던 방사능 물질들이 다 땅에 떨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땅이 오염이 되면 30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지금 벨라루스는 사고 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270년 남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986년도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 후로 5년 내지 10년 지난 다음부터 갑상선암이 증가합니다. 여성에서 갑상선암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그만두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얼마 동안? 계속 더 올라갈 거예요. 왜? 그 오염된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사는 한 암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오염됐고 그 오염된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피폭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성은 별로 안 올라가요. 몇 배 차이 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원래 이렇습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암이 발생하는데 그 암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여성에서의 갑상선암입니다. 두 번째 많이 올라가는 게 유방암입니다. 유방암도 역시 여성만 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3등, 4등이 이제 남성에서 위암, 간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방사능은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남자는 좀 봐줘요. 그리고 어른보다 어린이를 더 공격합니다. 어린이 중에도 여자 어린이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엄마, 어린이, 태아 이게 지금 뭡니까? 생명 현상의 가장 중심축이죠. 이 중심축을 딱 공격합니다. 물론 성인 남자도 중요한 존재입니다만 생물학적으로는 곁다리거든요. 이 중요하지 않은 남자는 놔두고 중요한 것만 딱 골라서 공격합니다. 아주 반생명적인 그런 형태를 보내고 있는 게 바로 방사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사이에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에 의해서 피폭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르노빌 사고 때 피폭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핵실험을 2,000번 넘게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중에 한 60%를 미국이 했어요. 그 핵실험 때문에 피폭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들이 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역학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들 전체를 모아서 한 개의 그래프로 만든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누가 그렸냐? 미국 과학 아카데미가 그렸습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이제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서 이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그대로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IAEA 국제원자력기구, 그다음에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 그런 단체들도 똑같이 이 그래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의학적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론이 아직 안 난 게 아니고 논란도 없어요. 이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 이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시면 방사능과 암과의 관계를 모두 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피폭량입니다. 도즈라고 되어 있죠. 피폭량. Y축은 암 발생입니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이렇게 직선의 비례 그래프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 발생이 많습니다. 피폭량이 적으면 암 발생이 적습니다. 피폭량이 적당하면 암 발생이 적당히 증가합니다. 피폭량이 극미량이면 암 발생도 극미량 증가합니다. 이게 의학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합니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해요.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암은 좀 같은 피폭량이라도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암은 적게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 많이 발생하죠. 다른 암은 그거보다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암별로 이 기울기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보이는 이 선이 바로 백혈병 모델입니다. 백혈병은 직선이 아니고 약간 밑으로 굽은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백혈병 그래프도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백혈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학적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은 앞으로 아마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그래프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원점을 지나지 않고 X축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문턱값이라고 하는데요. 문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에 조금 쪼일 때는 암 발생이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즉 기준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맞으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기준치 이하에서는 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그래프는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학적 결론이 그래요. 이 그래프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서는 이 그래프가 나오지가 않고 이 그래프는 옳지 않은 그래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우리 기준치 뭐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 기준치 어디다 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에서도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 발생이 증가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잘못된 그래프, 이 그래프는요. 원래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방사능에 조금 피폭이 되면 암 발생 확률이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방사능에 소량 피폭되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피폭이 되면 조금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재작년에 나왔었죠. 그 재작년에 노원구에 그 방사능 아스팔트 나왔을 때 방사선 방어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X축이 방사선량이에요. 즉 피폭량입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이득, 밑으로 가면 해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학적 결론은 어땠습니까?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 발생이 증가하니까 여기서 직선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의학적 결론인데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뭘 의미합니까? 방사능에 조금 쪼일 때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쪼이면 그때부터 암 발생이 증가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건 전 세계 의학적 결론을 무시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이론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호메시스입니다. 이 호메시스 이론 틀렸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을 지금 뒤집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약을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농약을 아주 조금 먹으면 건강에 이로와. 이 말이 됩니까? 방사능 많이 쪼이면 죽어요. 그러나 조금 쪼이면 항암 효과가 있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이거는. 전 세계 의학계가 틀렸다라고 결정을 내놓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바로 이 이론의 이름이 호메시스입니다. 이 호메시스 이론의 특징을 보시면요. 저설량에서는 암 발생이 증가하지가 않고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주장의 데이터에는 인체 데이터가 없어요. 인체 데이터가 없으면 뭐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었냐? 전부 세포, DNA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사람 가지고 해본 데이터는 그 그래프가 안 나오고 모두 비례 그래프가 나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호메시스 이론은 미국 핵산업계가 연구비를 댔어요. 정부가 된 게 아니에요. 학계가 된 게 아닙니다. 핵산업계. 한국 같으면 한수원 같은 조직에서 돈을 대서 이 호메시스 데이터를 모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비 이론이에요. 정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의사들이 발표를 잘 안 하고 주로 공대 교수들이 발표를 해요. 의학 논문인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발표하셨던 분 공대 교수입니다. 원자력공학과 교수예요. 저는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틀렸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도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 발생이 증가한다. 이게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건강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굉장히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영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국민 피폭 경로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맨 처음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2006년도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가 어디입니까? 체르노빌 사고 난 나라죠. 체르노빌 사고 난 지 20년 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음식을 통한 피폭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90%다. 예,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방사능 물질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쪼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외부 피폭입니다.
이 방사능 물질이 제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 피폭이에요. 그러니까 쪼이는 동안만 피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방 바깥에 나가고 딴 데 가버리면 피폭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에 많이 있어요. 근데 숨을 쉬어요. 그럼 폐를 통해서 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와 버리겠죠, 몸으로. 그거를 내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즉,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능 물질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먹어버려요, 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흡수가 돼 버리죠?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건 내부 피폭이에요.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 내부 피폭이 되면 방사능 물질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쪼이는 겁니다. 피폭이. 외부 피폭은 쪼이는 동안만 쪼이죠. 그러나 내부 피폭은 24시간. 이 방사능 물질이 밖에 나갈 때까지. 방사능 물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이 좀 다른데 어떤 거는 뭐 몇 년씩 가고 어떤 거는 뭐 며칠 만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방사능 물질이 24시간 우리 몸에게 피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음식을 통한 피폭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요. 방사능 오염이 아주 많이 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음식보다도 외부 피폭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동네 전체가 방사능이라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피폭이 되는 거죠. 그런 지역은 많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땅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이 경로를 통해서 피폭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오염이 됐어요. 일본의 농산물의 70%가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수산물도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음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피폭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살면서 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일본 것만 먹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의 90%를 피폭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살면서도 일본 물부터 시작해서 한 방울도 안 먹어. 전부 한국 것만 먹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의 10%만 피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피폭 경로 중에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음식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거의 그대로 수입되고 있어요.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몇 개 주는 이미 재작년 3월 달에 사고 나자마자 한 달도 되기 전에 일본산 식품 전면 수입 금지 딱 시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일본하고 외교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 국민들 보호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요. 수산물이 그대로 수입됩니다. 이걸 제가 지금 정부한테 대놓고 질문을 했어요. 작년에 3월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몇 번 들어왔냐? 그리고 그 오염도가 어느 정도 범위에 있냐? 그리고 그것들이 몇 킬로씩, 몇 톤씩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제가 받은 답변을 보니까 3월까지 50회, 6월까지 또 물어봤어요. 6월까지 또 50회, 한 100회 정도예요. 1년에 한 200회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더해봤더니 2,500톤이 돼요. 굉장히 많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고 그것들이 모두 예외 없이 한 번도 빠꾸된 적 없이 모두 유통됐어요. 국민들 입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왜? 이 오염도가 0.5에서 25베크렐 수준이에요. 킬로그램당. 근데 우리나라 기준치가 100베크렐이에요. 일본에서 아무리 오염이 많이 된, 가장 많이 오염된 게 25베크렐인데 기준치가 100베크렐. 100베크렐 기준치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그리고 다 유통시킨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이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 기준치 너무 높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0베크렐, 킬로그램당 10베크렐이 넘으면 방사성 폐기물로 관리해야 돼요. 그 기준에 10배까지 먹어도 된다?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많이 낮춰야 됩니다. IPPNW라고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의사들 단체가 있어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 의사회인데 그 의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거는 400크렐, 800크렐입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 기준치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여기 지금 100베크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산 수산물은 일본 기준에 따라서 100베크렐이에요. 국산 수산물, 국산 농산물은 기준이 얼마냐? 370베크렐입니다. 일본산보다 훨씬 높아요. 사고 난 나라보다 3.7배 높아요. 그만큼 먹어도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법에 돼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게 높아요. 낮춰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게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서 피폭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생선들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냉장 명태, 냉동 고등어, 활돌 돔, 방어, 대구 이런 것들인데 명태의 경우는요. 국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잡힌 지 한 20년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명태 모두 수입이에요. 그러나 특히 후쿠시마 앞바다가 명태가 많이 잡히던 동네였습니다. 거기가 명태의 산지예요. 일본 사람들 명태 잘 안 먹습니다. 대부분 수출해요. 제일 수입 많이 해가는 데가 한국이죠. 생태는 전부 일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태는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러시아산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태평양이 있으면요. 일본에서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태평양을. 그래서 캐나다, 미국을 거쳐서 적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게 해류예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서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까지는 충분히 갔어요. 그래서 명태, 동태 먹는 거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명태, 동태, 황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노가리, 북어 마찬가지입니다. 코다리 마찬가지죠. 명란젓, 창란젓 다 명태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생선전 다 명태예요. 저는 명태는 위험하다. 얼마 동안 위험하냐? 300년 위험합니다. 300년 동안 먹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등어, 돔, 방어 이런 것들은 국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산만 조심하면 되는데 문제는 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고등어 얘기를 제가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재작년 경우 2011년 경우에는 명태가 많이 들어왔어요. 고등어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정부한테 물어보니까 고등어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제는 지금은 일본산 수산물의 대부분이 고등어예요. 그럼 어때요? 이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강의도 하고 애들한테 먹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관련된 산업에 계신 분들이 나를 굉장히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선도 많이 있으니 가능하면 이거 말고 다른 생선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국민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를 정부가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음식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저는 이 수산물들 측정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 사겠으니 모금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좀 요청했더니 열흘 만에 기계 살 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막 재봤어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명태 4번 쟀는데요. 4번 다 나와요. 세슈미. 경주에서 3번 샀고요. 서울에서 1번 샀습니다. 4번 다 나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쟀어요. 왜? 더 잴 필요 없죠. 이 정도 확률로 나오는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다 서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안 쟀습니다. 물론 오염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염된 게 나올 확률로 봤을 때 너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그 사이에 재보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국내산 수산물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거의 뭐 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산은 괜찮은 것 같다. 아직은. 나 일본산은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거 굳이 잴 필요 없다고 판단했지만 모금하신 분들이 또 이거 재주세요, 저거 재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봤는데 그 재본 결과 국내산 농산물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방송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내산 버섯 채보니까 안 나오는데 한 가지 버섯이 계속 나와요. 다른 버섯은 안 나오는데 표고버섯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국내산인데 왜 나오나? 다시 재봐. 다시 재봐도 나와요. 그래서 다시 사와서 재봤어요. 또 나와요. 그래서 북한산을 사와서 재봤어요. 또 나와요. 또 뭐 자기 집에서 직접 자기가 잰 걸 키웠다면서 비닐하우스에서 깨끗하게 키웠대요. 또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문헌을 봤더니 체르노빌 사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버섯 중에서 몇 가지 버섯이 세슘을 농축시키는 거예요. 주변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농축시키는 겁니다. 근데 표고버섯이 그래요. 주변보다도 지보는 우리나라 전 지구가 사실은 조금씩 오염이 돼 있는데 측정해도 안 나올 정도로 오염이 돼 있는데 표고버섯은 재보면 높게 나오는 거죠. 농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버섯은 어떠냐? 다 괜찮아요. 그 사이 재본 거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주민 역학조사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원전에서 5km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 주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반핵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한 번씩 오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을 돌아보고는 모두 깜짝 놀랍니다. 한 가지 때문에 뭐냐면 원전 주변에 무슨 사람이 많이 사냐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다는 거예요. 원전에서 가깝게 너무 가깝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막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른 나라들은 10km 안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5km 안에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우리는 500m, 1000m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이라고 하면은 5km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자에서 위암, 간암 30%, 40% 증가. 여자에서 유방암 50% 증가. 갑상선암 150% 증가.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올라가. 2등이 유방암이에요. 여성들이 집중 공격당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나왔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암 여성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요. 두 번째가 유방암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회에 발표를 했죠. 사실은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발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결과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 역학조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사실은 영광원전에서 20년쯤 전에 어떤 사람이 애를 낳는데 문외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애를 낳는데 문외아가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보니까 옛날에는 원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가운을 손으로 빨았어요. 그래서 그 빨래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원전 주변에 있으면 암이 많이 발생하나 기형아가 많이 발생하나 이런 의심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역학조사 방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사 대상자를 딱 정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20년 동안 쭉 끌고 가면서 암이 발생하는지 죽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다가 5년 후에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더 집어넣어. 해서 대상자를 더 집어넣어요. 10년 후에 또 집어넣어요. 15년 후에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 나온 사람 중에서 상당수는 5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굉장히 원래 있어야 될 그 차이를 희석시키는 결과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상자 중에서 어린이는 다 뺐어요. 어른만 조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또 결과를 희석시키는 그런 대상이었고,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한 명씩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중간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린 사람만 집어넣었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들어간 사람, 5년 전에 들어간 사람은 그 15년 동안 그 사이에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 사이에 안 걸린 사람만 집어넣은 겁니다, 대상에. 이거는 원래 있어야 될 차이를 굉장히 희석시키는 그런 세 가지 문제 있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도 이 차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했으면 훨씬 큰 차이가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원전에 살면요, 원전 주변에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는 평소에 방사능을 내뿜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고장 없이도 방사능이 나와요.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에서는 방사능이 많아요. 흙을 파서 해보면 많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높아요, 농도가. 소나무 잎 따가지고 매년 조사하거든요. 원전에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에서 너무 가깝게 사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을 이주시켜줘야 돼요. 이주시켜줘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게 도덕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의 피폭량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질병이 지금 시작이 됐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암하고 유전병하고 심장병이었는데, 암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5년 내지 10년 지나야 암이 시작이 돼요.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심장병은 지금 당장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형아, 이거는 발견이 힘들어요. 요즘은 초음파 때문에 미리 알아내고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문에 나요. 일본 신문에 난 기사들 보면 사망자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신문에만. 그런데 공식 데이터로 아직 안 나와요. 일본 논문을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공식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반드시 그런 논문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문 기사밖에 없지만. 그래서 일본 건강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거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 방사능,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사실 의사가 쏘여준다고 해서 방사능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간호사가 쏘여주면 안전해집니까? 아니죠. 똑같은 방사능입니다. 자연 방사능도 똑같아요. 병원에서 쏘여주는 것도 똑같아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방사능 양에 비례해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사선 검사 상량을 보시면요, 가슴 엑선 사진 찍어보면 0.02mSv. 1mSv가 연간 1mSv가 기준치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준치가 안전 기준치냐, 그 이하면 안전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치가 있어야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mSv를 기준치로 해놨어요. 1년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슴 엑선 사진은 50장 또는 수십 장을 찍어야 1년치가 돼요. 그러니까 양이 적습니다. 이걸 가지고 방사능이다, 안 찍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가슴 사진 찍읍시다, 엑스레이 한 장 찍읍시다 그러면 그냥 찍으셔야 돼요. 이건 양이 적습니다. 문제는 CT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머리 CT 한 방에 2년치 한 방에 받는 거예요. 머리 CT, 가슴 CT는 8년치, 배, 골반 이거 10년치예요. 스펙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스펙트 이런 건 더 많습니다. 20년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때야 돼요? CT는 절대로 안 찍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CT 찍는 이유가 있고 이로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위험하고 이익하고. 그래서 이익이 더 많을 땐 찍어야 돼요. 그러나 이익이 별로 기대되지 않아. 아무 증상도 없어. 교과서에 이거 찍으라고 돼 있는 내용도 아니야. 그런데 매 1년에 한 번씩 가서 찍는 거죠.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저는 건강검진에서 CT 찍는 거 반대해요. 증상이 있고 엑스레이 찍어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수술하기 전에 이럴 때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피폭된 양이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아주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피폭된 양 줄일 필요가 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MRI는 방사능이 아닙니다. 초음파도 방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CT 찍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MRI로 대체 가능합니까? 하고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대체 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MRI로 바꾸시는 게 피폭량을 줄이는 거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찍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 MRI를 찍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건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저는 위정자들한테 이거 좀 요청하고 싶어요. MRI도 보험 적용 좀 시켜달라. 예산 조금 들이더라도 그래야 국민들 피폭량이 줄겠다. 그래서 보험 적용 좀 시켜달라. 그 초음파도 역시 방사능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뭔지 그리고 양이 얼마쯤 되는지 대충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건강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건강 영양을 좀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해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피폭량과 위험은 비례해요. 피폭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돼요. 기준치 이하라도 마찬가지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런 말 믿지 마십시오. 틀렸어요. 기준치 이하더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됩니다. 병원에서 찍는 것도 줄여야 되고 먹는 음식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안전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위험한 음식은 뭡니까? 일본산 수산물. 위험합니다. 방사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발전소를 하면 방패물이 나오죠. 이 방패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정보를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상 방패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물질들 그거를 딱 둘로만 나눕니다. 한 가지는 고준위 핵폐기물, 나머지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이렇게 둘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은 뭐냐? 사용 후 해결료만 고준위 핵폐기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에서 4년 반 동안 타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이걸 계속 식히고 그래서 이거 바로 이거만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저준위예요. 예를 들어서 원자로를 폐로 한다. 그러면 원자로 고준위 핵폐기물 아니거든요. 중저준위예요. 또 울진 같은 경우에 증기 발생기를 지금 바꿨거든요. 증기 발생기 방사능 많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중저준위예요. 이 중저준위 방패물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 경주로 오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해서 경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지금 중저준위 방패장이 건설 중입니다. 어떻게 건설 중이냐면 땅이 있으면 거기다 동굴을 팝니다. 지하 100m 깊이로 동굴을 파서 거기에 사일로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요. 방 6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집어넣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문제는 정부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좀 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짓말은 경주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방패장 부지 굉장히 좋습니다. 안반이 단단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5년도 주민투표 당시에. 그게 사실이면 좋겠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이 불행의 시작이죠. 지금 현재 안전성이란 무엇이냐? 방패장의 안전성이 뭐냐? 하고 방패물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연방벽을 이용해서 방사성 폐기물 중
이 방사성 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 이게 안전성이다. 즉 방패장을 만드는 이유는 방사성 물질을 그 안에다가 완전히 가두어 놓기 위해서, 격리해 놓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사능이 새면 위험한 거고 안 새면 안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방사성 폐기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인 거죠. 지금부터는 여기서 방사능이 셀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부 고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분시설, 지금 방패장 그 부지는 이래야 된다. 균질한 기반함이어야 된다. 천연 방벽이 발달해야 된다. 균열이 많고 석회암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 모두 위반합니다. 지하수 유속이 작아야 된다.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지하수가 들어오면 방사능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은 킨스가 알고 있어요. 정부 기관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계속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발전소에서 핵발전소를 하면 방패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고준위, 그 다음에 중저준위인데 중저준위 얘기는 끝났고요. 고준위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 10만 년에서 10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재작년에 12월에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내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 수명 연장하기로 해요. 수명 연장 아까 제가 1강에서 그랬죠? 이거는 핵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핵발전소를 다 연장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출력 증강을 한다고 그래요. 출력 증강이 뭐냐면 자동차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악셀 좀 더 밟고 운전하는 거예요. 더 안전할까요? 아니죠. 더 위험하죠. 그만큼 안전의 여유도가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핵폐기물은 재처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재처리하겠다. 그리고 이 재처리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파이로 건식 처리, 소듐 고속 중식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처리 방법입니다. 핵 재처리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재처리를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죠. 왜 그렇죠?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비난받는 겁니다. 핵 재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플루토늄을 뽑기 위해서요. 플루토늄 뽑아서 뭐하게?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그럼 한국이 핵무기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미국이 못 만들게 해요. 한국이 만약에 미국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만들면 북한처럼 적대시할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핵 재처리 안 돼요. 미국의 그 핵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근데 바뀔 리가 없죠. 한국에 허용해 주죠? 이란 하겠다고 할 거 아니야? 다 하겠다고 할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 재처리 못 해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놓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거는 정부의 계획이고요. 경상북도가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원자력 진흥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 경북의 원자력 클러스터를 정부가 가져간 건지 정부 거를 경북이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거의 같아요. 파이유 건식 처리, 소듐 고속 증식로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 후 해결료, 그 안에는 사용 전 해결료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핵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용 후에는 얘가 우라늄이 아니고요. 다른 걸로 많이 박혀 있어요. 우라늄만 넣는데 딴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 후 해결료 중에 1%가 플루토늄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슘, 요드 이런 거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것들 그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한 4%, 5% 정도 돼요. 나머지는 또 우라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거, 이거를 재처리라고 합니다.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위해서요. 근데 불순물들이 많죠. 세슘, 무슨 아메리슘, 이상한 이름들의 원소들 많죠. 그것들이 한 100가지가 발생해요.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바로 핵 반응인데 플루토늄이 1% 뽑아내더라도 나머지는 어때요? 고준위 핵폐기물이에요. 사용 전에 있는 우라늄은 이거는 저희가 원자로에서 쓸 수 있지만 사용 후 해결료 이거는 더러워서 많은 그 잡스러운 그런 원소들이 많이 생겨서 쓸 수가 없어요. 플루토늄만 뽑는 거죠.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재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습식이고 하나는 건식인데 전 세계가 순수한 플루토늄을 뽑는 재처리 방법은 습식 방법입니다. 표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산 같은 걸 사용해서 이걸 다 녹여가지고 그 중에서 순수하게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식 처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뽑아내질 못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쓰레기들이 좀 묻어 있는 이런 채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하러 돈을 들여서 이걸 하냐? 핵 발전소에서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핵 발전소에 재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우라늄 이제 사올 필요 없이 이 사용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 뽑아내고 이걸로 또 핵발전을 하고 이걸 또 뽑아내서 또 핵발전에 쓰고 이제 우라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에너지인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있죠. 첫 번째는 이 파이로 건식 처리를 해봐야 이걸로는 핵무기를 못 만드냐? 미국이 그렇게 인정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해두면 그 다음에 순수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데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로 건식 처리, 이게 아무리 깨끗하게 못 뽑아낸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걸 인정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원자로를 다시 돌리겠다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로에는 이렇게 재처리한 걸 가지고는 해결료로 쓸 수가 없어요. 순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소듐 고속중식로라고 하는 특별한 원자로를 만들어야 여기서 이 원료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로 건식 처리를 하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소듐 고속중식로의 원료를 대기 위해서요. 이게 불가능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뽑아왔자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듐 고속중식로가 되어야만 여기서 나오는 재처리된 해결료를 쓸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고속로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해. 사고 안 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미국이 해봤어요. 일본이 해봤어요. 다 사고 났어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 사고가 왜 이렇게 많냐면요. 원자로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로를 식히는 걸 뭘 썼습니까? 물 썼죠. 그게 보통 우리 그 경수로 또는 중수로 물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냉각제를 물을 쓰질 않고 소듐을 써요. 나트륨, 액체 나트륨을 써요. 온도도 높고. 그래서 액체 나트륨 이거는 반응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새도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냉각수 누출이 조금만 돼도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냉각수 누출 사고 우리나라에서 수십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로가 바로 이거였으면은 화재 폭발 사고가 수십 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사고도 많이 났고 일본의 경우는요. 몬주라고 하는 소듐 고속중식로를 한 20년쯤 전에 지었어요. 지어놓고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겨우 고쳐가지고 다시 또 이걸 재가동을 했네. 한 달 만에 또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거를 2년에 걸쳐서 겨우 고쳤어요. 그래서 이거 내년쯤에서 재가동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돌았죠. 근데 프랑스, 미국은 어떠냐? 다 포기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포기했어요. 비싸고 해봤자 하여튼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술만 있지. 그런 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실패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된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고 안 난 경우가 없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순수한 플루토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또 쓸 수 있는 영원한 에너지가 될 수 있겠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익을 봐요? 이런 황당한 계획을 해서, 이 위험한 계획을 해서. 국민들은 이거 엄청나게 비싼 원자로거든요. 그 돈 돼야 되죠. 위험 감소해야 되죠. 만약에 사고 나면 국민들이 바로 피폭이 되죠. 국민들은 손실을 다 뒤집었습니다. 누가 이익을 봐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만 이익을 봐요.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이거 막아줘야 돼요. 한국 핵제철이 안 돼요. 정상적인 그 습식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반대해야 될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위험한 방식, 건식 방식, 그다음에 소듐 고속 중심로,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핵을 좋아하는 사람, 원자력 좋아하는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다. 핵을 너무나 좋아해서 결국 이거는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핵 융합 반응이란 게 있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언제 알 수 있냐? 엄청나게 열심히 전 세계가 한 팀이 돼서 연구를 하면 50년 후에 가능할지 말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정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연구하는 콘소시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광고판이에요. 핵 융합에 관한. 이게 핵 그 붕괴 반응 가지고 해왔는데 이거 말고 그다음에 융합 반응까지 간다.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원자력은 엄청난 발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건데 이거의 현실은 희망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핵 폐기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중조준위 방패장, 경주 방패장, 이거는 일단 종사 중지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면 핵 폐기물 어떻게 하잔 말이냐? 경주에 말고 딴 데 가져가잔 말이냐?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경주 시민들이 우찌됐건 투표를 해서 경주에 방패장이 왔으니 경주에다 지으라 이겁니다. 그러나 안 세게 지으라 이거예요. 안전하게. 안 세게만 해주면 난 환영하겠다. 안전 확성이 확보 안 되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재처리하면 안 된다. 직접 처분해야 돼요. 미국도 직접 처분해요. 지금 재처리해 놓은 플루토늄이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플루토늄 이걸로 핵폭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외국에 보내고 자기들이 또 재처리하고 해서 플루토늄 잔뜩 쌓아놨는데 이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뭐하러 이런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길, 일본이 완전히 실패한 그 길을 뭐하러 똑같이 따라가냔 말이에요. 잘못된 길이라고 입증된 길을 따라가는 거 바보가 하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핵 융합 얘기는 하지도 마라. 50년 후에 가능성이 있을지 말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듐 고속 중심로, 핵 융합, 이런 황당한 기술에다가 국민의 악인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국민 피폭을 막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피폭 경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빼는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전화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핵사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땅이 좁은 나라는 한 번의 핵사고로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반드시 탈핵을 해야 되고 이 탈핵은 가능합니다. 전 국민이 이걸 안 믿어요. 가능해요.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우리 묻어가면 돼요. 핵발전소 없으면 전기가 없어지고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가는 길 어디예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요. 탈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재생 가능이 아닙니다. 뭡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전기를 적게 쓰는 거예요. 탈핵 결정한 이 나라들은 해가 갈수록 전기를 적게 씁니다. 탈핵 안 되는 나라들은 해가 갈수록 전기를 많이 써요. 독일 경제 발전은 하고 있죠. 매년 전기 수요가 줄고 있어요. 에너지를 아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를 덜 쓰는 거. 이것만 돼도 재생 가능 없이도 탈핵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기에
너무 좀 힘드니까 재생 가능을 좀 보조적으로 만드는 거죠. 탈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있다. 한국도 갈 수 있다. 다 가는 길 묻어서 같이 갑시다. 라는 게 제 강의의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이 마련한 현대 문명의 대전환. 우리는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문명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상생방송의 현대 문명의 대전환 강의 시리즈가 시청자 여러분의 문명을 보는 안목을 열어드리고 올바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